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오늘도 국무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VIP 경로서를 본격 조사할 최상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는 거죠? 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2차 소환 조사는 성사될 거로 보입니다. 원래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2차 소환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측도 7월 5일 이후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석 시간을 놓고 한때 신경전이 있었지만 특검 측이 요구한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 고검의 모습을 드러낼 거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 2차 조사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될까요?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로 1차와 2차에 나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일방적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못했거나 뒤늦게 온 즉 2차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연달아 조사한 특검은 오늘 오후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조사 예정인 또 다른 혐의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은 1차 조사 때 마치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국회 의결 방해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관심을 모은 외환 혐의 조사에 대비해 특검은 북한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우리 군에 납품된 것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낸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를 앞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요. 체포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어제 불러 날을 넘긴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상병 특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VIP 경로서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소환을 통보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를 내린 당사자입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을 예정입니다. 특검이 당시 정황을 알만한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전 장관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 이 전 장관은 오늘 특검 측에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취하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 특검 상황도 짚어보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하루 만인 어제 삼부토건 관련 회사 6곳, 임직원들의 주거지 7곳 등 1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의혹의 핵심은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한 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받고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으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씨가 연루됐는지 또 김 여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을 활용했는지 규명하는 겁니다. 다른 수사 대상 항목 가운데 비교적 수사가 더딘 것으로 알려진 삼부토건 의혹에 대해 특검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확보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피의자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때 김 여사와 이종호 씨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당장은 고발인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대상이 넓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김 여사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경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건을 토대로 특검이 김 여사를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새벽까지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결의 여야 간사들이 새벽까지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회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예산조정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했던 쟁점 사안들에 대해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한 겁니다.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인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증액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추경을 통해 백지 증액하겠다더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후한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면 협상하고 합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활비 없다고 국정마비 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과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 초밥, 쇠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야당의 철회 요구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역시 지방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나왔죠. 네, 아침 회의에서 여야 모두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다며 극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일을 해냈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검찰개혁 역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발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 말잔치라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검찰개혁과 감사원 국회 이전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일 일들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되긴 했으나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다음 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 역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데다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등 쟁점 법안의 추가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그간 검찰권 행사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지검장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의 검찰개혁 논의를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현재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의고 검찰에 주어진 소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임은정 신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장은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으로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오늘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그간 잘못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느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존경하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괴로 조사받는 모습이 참담할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중서부전선에서 북한 민간인 한 명이 남쪽으로 넘어와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관계기관이 남하 경위와 귀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중서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원은 남성이고 북한군이 아닌 민간인으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이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처음 포착된 건 어제 새벽입니다.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있는 하천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하천은 수심이 1m 정도로 얕은 곳이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한동안 수풀이 우거진 곳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진 뒤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야간에 작전팀을 투입해 접촉을 시도했고 거리가 가까워진 남성이 누구냐고 먼저 묻자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해 남성을 비무장지대 남쪽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철책과 방벽을 보강해왔지만 이번에 남성이 포착된 지역은 그런 작업이 진행되던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풀이 우거져서 이동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었다고 군은 부연했습니다. 귀순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명확해질 거로 보입니다. 합참은 유엔군 사령부에 이번 사안을 알렸고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건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에서 넘어온 북한군 1명이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지난 5월 말 동해 북방 한계선 남측에서 목선을 탄 채 표류하던 북한 주민이 우리 군에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 주민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핵무기 개발을 규탄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해 주권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배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발생한 신호 문제가 아직 복구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희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철로 전환기 신호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철로 전환기는 철로에 들어오는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인데요. 이 일로 오전 8시부터 8시 9분까지 약 10분 동안 내외선 방향 열차가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는 2호선 내외선 양방향 열차가 모두 30분씩 지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던 만큼 YTN으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열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와 계단까지 승객들로 꽉 들어찬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출입문이 열렸다 닫히기만 하고 열차가 좀처럼 출발하지 못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사에 연락해서 좀 늦을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거 보내고 있었고 문이 열린 채로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조금 열차도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지만 좀 많이 붐비는.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신호 오류에 대해 관계 직원이 아직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전 8시 9분부터는 출동한 직원들이 서로 직접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조치를 마치는 대로 열차 서행도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연됐던 시간으로 인해 열차 간격을 조정해 정시 운행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부산 모라동 관문대로 시외 방향 편도 3차선 곡선 구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시외 방향 3개 차선이 모두 막혔다가 새벽 6시쯤부터 2개 차선이 정상 소통 중이고 파편이 튄 반대편 도로는 1개 차선이 새벽 4시 10분까지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일부와 내부 설비 등에 타 소방서 추산 3,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안동시 일직면 중앙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에 탄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화물차에 실려 있던 폴리에스터 10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러브버그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에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4,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검은 벌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쉼터 바닥은 벌레 사체로 뒤덮여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맘때면 수도권에 대량 출몰하는 붉은 등 우단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못 다녀요. 다니질 못해요. 제가 오직하면 이걸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잡으려고? 네, 엄청 많아요. 러브버그는 특히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산에 오른 지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흰 티셔츠 위에 러브버그가 달라붙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얼굴과 목에도 벌레가 붙어있는 게 느껴집니다.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발견되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 등으로 활동 지역을 넓혀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F킬러 같은 거 사올 걸, 뭐 전기파츠 가져올 걸 이러고 좀 그래요. 특히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이미 4,600여 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 민원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7월 중순쯤이면 러브버그가 대부분 사라질 걸로 전망합니다. 또 러브버그가 생태학적으론 이로울 수 있지만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환경부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대량 발생한 인천광역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방제 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본부와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기관 직원 30여 명이 계양구청 직원들과 함께 송풍기, 포충망, 살수장비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사체를 수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브버그는 2015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후 2022년을 기점으로 6월에서 7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인천 계양산에서 대량 발생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를 미루는 나라에는 4월에 통보했던 상호 관세율을 부과할 거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르면 독립기념일인 4일부터 무역 대상국에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y inclination is to send a letter out and saying what tariff they're going to be paying. It's just much easier. I'd rather send out a letter saying this is what you're going to pay there.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의 관세율을 먼저 통보해 협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술 더 떠 합의를 미루는 국가엔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선 100여 개 나라엔 상호 관세 최저치인 10%를 적용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00여 개의 무역 상대국 절반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겠지만 나머지 국가에는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워싱턴으로 달려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고위급 대면 협상에 나섰습니다. 영국처럼 기본관세 10%가 있더라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를 받아내는 원칙적 합의가 목표입니다. Indeed, what we are aiming at is an agreement in principle. Because, I mean, such a volume in 90 days, an agreement in detail, impossible.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국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첫 방미 뒤 일주일 만입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는 8일에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경제 통상 정반에 걸쳐 협력 가능한 선의의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여 본부장은 관세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해 미국의 관세 조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10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년 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상수지를 보면 수출이 569억 3천만 달러로 4월보다 2.9% 감소했지만 수입이 462억 7천만 달러로 7.2% 감소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은 4개월 만에 첫 감소로 전환했고 에너지 가격 하락에 원자재 수입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수입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가 5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흑자폭을 기록했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여서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이 서는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에 이 참석자들과 같은 눈높이로 앉아 질문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은 어떻게 봤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민생 고통이 턱 밑까지 차오른 국민들께 희망을 안겨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문답은 대통령의 격이 없는 소통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었다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간 대통령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부여잡고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일을 해냈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있었던 정치권의 평가를 좀 들어보셨는데 두 분의 평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전현희 의원의 평가와 좀 동일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는 방식 자체를 기존에는 권위주의를 택했다면 지금은 아예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방식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변인이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형식이었다면 행평성을 고려하고 그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기자님들의 명함을 뽑아서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국민께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앞서 이제 녹취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화자찬이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 첫 기자회견에 야당에서 늘 자화자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이 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즘에 야당이 처한 그 입장을 보면 뭐 거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항상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뭐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3년보다 한 달에 더 많은 일을 했다. 이건 좀 지나친 것이고요. 자칫하면 그런 평가는 국민들로 봐서 충성 발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통의 노력은 저는 긍정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한 달 만에 사실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거든요. 취임 기자회견을 대부분 이제 한 3개월, 100일 이 정도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국정 현안을 쭉 파악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수위가 있으면 거기서 국정 과제를 추려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 현 정부가 이제 해보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국민 설득도 하고 어떤 희망을 제시하는데 사실 한 달 가지고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내용은 뭐 아주 대단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형식 자체 파격적으로 한 것,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평가를 하지만 저는 좀 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은 공약을 여러 개 발표를 해놨는데 그것을 좀 추려서 또 국정 과제로 좀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에 더 좀 힘을 쓰면 아마 취임 100일 정도에서는 좀 구체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를 줘서 국민들께 평가를 듣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지만 계획된 일들을 처리할 때
직접 대통령이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도 국민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그러니까 여름에 혹시 모를 수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들에게 국무회의에 들어오라고 제시하고 그 국무회의에서 지시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보고 체계를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취임 30일 만에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릴 사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속도만큼은 확실히 빠르고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어제 속도는 좀 빠르기는 한데요. 그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여당이 거대 여당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하고자 하면은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잖아요. 3년 전에 제가 인수위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초기를 봤습니다만 그때는 검수완박으로 사실은 이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한 첫 대통령으로 지금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한 것이고 어제 표정을 봐도 넉넉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행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3년 전에 야당의 거대 야당의 발목이 잡혔던 그런 것과 좀 대조가 된다. 그런 말씀만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 환경이 정부가 이제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그 검찰 개혁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발언 관련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옮기고 싶다라는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감사원이 권력기관에 수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직속 기구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속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국회에 와서는 대면대면 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대행정기관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원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도 옳으나 그것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이렇게 국회의 기관으로 해서 대행정기관의 감사에 속도를 내고 그에 대한 공정성을 조금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회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표적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나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 기관인데 그리고 독립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자칫하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감사원이 움직이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매우 저해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로 이걸 이관을 해서 좀 중립성을 담보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시점도 시점이려니와 국회가 과연 갔을 때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데 문제는 이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중립적으로 이 감사원을 국회에 가져왔을 때 존중하고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국회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표해서 막 이게 밀어붙이면 감사원이 만약 국회가 있으면 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때 그 입김을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고민할 문제고요. 더 저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권력자들의 대통령의 또 입법기관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제도를 아무리 치밀하게 만들어놔도 그걸 깨고자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제가 제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왕적이지 않다 이렇게
그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반해서 쓴소리를 할 사람이나 충언을 할 사람이 과연 있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제 그것은 조금 좀 성급하고 일단 화두로 던질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고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 안 가는 것이 보통의 권력기관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왕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권력기관들이 몰려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검찰 권력도 그렇고 감사원 권력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된 거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도 정권의 입김을 느끼지 말고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다해서 대행정부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기본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그런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중립적인 이것에 여야 합의 안 되면 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저희는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왜 야당이 권력 내려놓기에 이렇게 인색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검찰 개혁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눈치 보다가 검찰이 정치 검찰이 돼서 야당에게만 칼 휘두르는 거 그거 내려놓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누명을 벗을 것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논리인 것이고 감사원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견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만 봐왔었는데 그 권한도 떼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라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권력기관들의 개혁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 제왕을 빼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야당에서 환영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권력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전영기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하고 내려놓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감사원이 그 국회 이관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에서 원전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결사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원이 과연 독립적인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특검 중에 한 분도 그 당시에 조은석 특검입니까? 감사원 쪽에 있으면서 지금 야당과의 좀 그 윤석열 정부와는 좀 각을 세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기관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게 그려졌지만 운용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런 고민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는 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힘이 있는 것을 좀 분산시키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국회에서 양보하고 또 뭐 합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원 가져가면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것이고. 자, 일단은 이제 어제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던 자리였고 이 부분이 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검찰 개혁 관련 문제에서도 사실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개혁의 과정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온건한 그런 성향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잡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성호 의원을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비교적 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성호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못 미칠 때 그것을 과연 또 용납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혁을 할 때는 개혁을 당하는 집단이나 개혁의 대상자들이 이게 개혁이 되는 것인가? 본인이 이런 것을 잘 못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물론 이제 충격적인 요법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 지금까지 운영되어 검찰 힘을 무소불위로 행사해왔던 검찰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어떤 시녀처럼 행동해왔던 이런 것들은 차질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시작이 저는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서 여러 가지 좀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의 감정적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검찰 조사를 선거법 때문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검찰 갔다 오면 검찰 이거 정말로 한번 확 좀 없앴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런 감정은 내려놓고 우리 검찰도 어차피 헌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균형을 맞춰서 속도 조절해가면서 좀 했으면 거기에 정성호 의원이 저는 정성호 그 법무장관 후보자가 잘 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죠. 신호 장애 때문에 이제 운행이 지연됐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현재 운행이 재개가 됐다. 정상 운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7시 50분부터 선로 전환기 장애로 인해서 열차 운행이 지연이 됐고요. 선로 전환기 제어 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지금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7시 50분이면 이제 출근길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출근길의 운행 지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11시 50분부터 열차가 정상 운행을 시작을 했다라는 서울교통공사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검찰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검찰 인사도 검찰 개혁과 아주 가까운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어제 이 대통령의 답변이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출근길 그리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명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검찰주의자 친윤 검사들은 이 검찰주의자들은 뭐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검찰이 무한히 이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네. 친윤 검사의 등용은 지금 검찰 2,300명 검사들에 대한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은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은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성향이 다르다. 또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자, 대통령은 어제 그 인사 관련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조금 전에 들었지만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요.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좀 반발 기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검찰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를 본인들이 가장 잘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 의원도 검사 출신.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들을 봐왔고 실제로 본인과 친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낭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해야만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랑 친하다든지 뭐 누구와 가깝다 이런 형태로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정치보복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 검사였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터뷰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본인의 역할을, 정말로 검찰이 가야 될 방향을 잘 맞춰갈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등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그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일부 인사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한데요. 글쎄, 저는 지난번에 오광수 민정수석 할 예, 때도 조국 혁신당에서 문제를 뭐 격렬하게 예, 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도 이제 법무부 차관 뭐 이렇게 임명 관련해서도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제 액면 그대로 발언 그대로 보면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뭐 그 전 정권과 좀 무슨 맥이 통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과연 친윤 검사인지 이것도 뭐 불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권에 관계없이 상당히 뭐 중심을 잡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발탁했다고 해서 어떤 낙인을 찍고 이 딱지를 붙이면 거기에 쓸만한 사람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혁신당에서 저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인사 배려를 좀 안 해줘서 그러나,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까지 올기까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오고 같이 해왔는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사냥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사실 전리품을 좀 나눠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배려를 하지 않지? 일종의 섭섭함의 표시다.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조국 혁신의 대표가 누구예요? 저기 간판이 누구예요? 조국 전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또 사면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울분이 이런저런 것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이 사실은 강하고 의석이 많으면 야당과 싸우느라고 뭐 결집하겠죠. 근데 야당이 워낙 지금 여론이 나쁘고 미미하다 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전리품 가지고 조금 싸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전리품 싸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전면에 내걸었던, 사실 당의 간판이 검찰 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친윤 검사들이 있으면은 또 다시 한번 그 검찰 개혁이 자초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친윤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수준 높은 비판을 하는데, 사실상 검찰의 고위급 인사쯤 되면 거의 친윤 검사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시절까지 검사 인사는 거의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친윤을 안 하고서야 어떻게 버티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이 됐을 때 본인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총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전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친윤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검찰 개혁을 또다시 시일을 늦춰버리면 이 일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돼서 이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 대통령이 6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주 대비 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자, 긍정평가가 65%, 부정평가가 23%로 나왔고, 지금 지역별로도 살펴보게 되면 의미 있는 부분이 이제 영남 지역이죠. TKU와 PK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지금 56%와 60%, 뭐 사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뭐 해수부 이전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영남 지역의
둘 다 지금 50%가 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평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PK나 TK라고 평가되고 있고 저기에서 지지율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세,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민주당의 정권에 대한 시각이 비판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왔고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의 모습들을 보고 실질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러브콜을 보내서 화답하는 방식의 저는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의 여론조사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TK, PK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를 좀 더 보여주다 보면 사실상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 정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뭐 좌우가 분란됐다, 뭐 분단이 됐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듣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대통령에 대한 그 직무수행 그 수치와 약간 비슷한 수치가 영남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20%대 정도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아픈 부분이죠, 사실. 국민의힘의 뭐 텃밭이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을 이영자당이다. 그래서 이미 영남 자민련이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나온 거 보면 사실상 맞는 것 같은데 저 여론은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채찍이라고 봐요. 니들 좀 잘 좀 해라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잘한다는 걸로 표출은 되지만 기저에는 국민의힘에 가하는 회초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말로 혁신하지 않고 점점 더 외부에서 개혁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스크럼 짜고 점점 견고해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실망한 것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를 보고 정말로 대우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민주당도 그렇게 늘 저 여론조사 보고 너무 뭐 이렇게 기분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 정권 초반에는 다 저렇게 좋아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뭐 거의 8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뭐 30%, 20%를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은 언제든지 조변 섞게 하고 부침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할 것도 없고 너무 또 위축될 것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 영남 쪽에서의 회초리나 비판은 정말로 심하게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여러 가지 그 항목 중에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민주당 당대표 경선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중에서 이제 누가 선호도가 높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32대 28로 박찬대 의원보다 조금 높았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청래 의원 47%, 박찬대 의원 38%. 지금 당내 분위기와 좀 합치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네거티브 전쟁,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네거티브가 가열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이라고 평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과열 양상이 수그로 들었고 자라기 경쟁으로 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지지세가 그대로 온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여론조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의 변수가 무엇이냐면 아직 후보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후보 등록이 완료된 후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유세 활동을 하면 조정은 조금 가능해 보이는 수치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비슷한 흐름새로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출발하게 되면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전에 한덕수 총리도 인준을 해줬는데 아예 표결에 들어오지 않은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한덕수 총리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많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 당시 한덕수 총리는 그 의혹받았던 것이 이제 뭐 그 특정 로펌에서 받은 그 금액 또 여러 가지 자료였고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쏟아진 의혹들은 정말 여러 뭐 이미 보도에서 나왔겠지만 뭐 배추 뭐 투자부터 또 그 외에 뭐 출판 기념회 뭐 조의금 경조사 문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그 정부의 예산 규모 이런 것까지도 정말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분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고민했을 거예요. 투표에 참여를 해서 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말 것인가 하는 걸 고민했을 텐데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총리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자 해서 참여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민석 이제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본인으로 봐서는 이제 이때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가지고 어깨에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야당과 풀어갈 것인가, 신뢰를 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뭐 새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먼저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보다는 김민석 총리는 어디 뭐 특별히 뭐 전문성이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총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통상 그리고 뭐 한미 간에. 그런데 김민석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정치 총리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외교에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정치 총리면 결국 야당과의 협치 문제인데 본인이 많이 고민을 좀 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오해가 있다면 오해, 불신이 있었다면 불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좀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 총리로 좀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되자마자 일성이 폭정 세력이 뭐 망친 뭐 경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폭정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얘기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하는 게 총리로서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자칫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본인이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은 국회와의 협력, 야당과의 협력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아쉬운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하시죠? 제가 김민석 그 총리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봤던 거, 뭐 한덕수 총리랑 비교를 하시는데 한덕수 총리 의혹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고요. 실제로 본인이 나와서 해명했던 내용, 그러니까 어디서 이 돈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이 사실상 해소되다 보니 저는 국민의힘에서 중간에 도망을 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총리 청문회가 이틀이었는데요. 하루 꼬박하고 그 다음날 5시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5시 이후로 자료가 덜 왔다면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이미 모든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할 것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인준을 앞두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을 포기해놓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준에 함께했던 이유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하는 첫 총리 인사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고자 동의를 해줬던 건데 지금 야당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여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총리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도 해왔고 학업의 길도 굉장히 많이 걸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할 수 있는 인사다.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화끈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인사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제 인준에 이렇게
힘을 썼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민석 총리 임명이 됐고요. 이제 이후에 여러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지금 이어질 예정인데 야당에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큰 후보자 어떤 후보자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뭐 충분히 자료가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제일 문제가 있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을 뭐 이렇게 제자 논문들을 또 표절을 했다. 또 이제 그 논문 쪼개기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정책의 수장이고 대학 정책을 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 논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의 또 그 의혹으로 확산이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성숙 그 중기벤처부 장관, 주택이 뭐 그 4채가 있다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물론 중기벤처부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정책 기관 정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민감하게 폭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움직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대출을 묶어서 지금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장관으로서 적격하다고 볼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일간에서 이제 혁신위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꼭 혁신안으로 담아야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선배들의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으셔야 그래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차기 총선 불출마. 네. 중진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걸 2번 겪은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결코 어떠한 행동을 했든 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진의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총선이 다가오지면은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 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지 하나의 쇼에 불과하고 이벤트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해주고 또 시대가 판단을 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리는데 이런 인적 청산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참 그래서 비관적인데요. 지금 알다시피 원내대표 TK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당직 개편하는 거 보니까 또 TK, BK 쪽에서 총장 또 정책위의장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 위기감 이게 밖에서 보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지금 의원이 그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한 달 동안 한다는 것이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도 체제 하에서 혁신안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런 부분도 의심이고요. 저는 중진이고 이게 초재선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100% 불출마를 선언해도 될까 말까요, 솔직히.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느껴보니까 국민의힘에 정말로 버려야 될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이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호가호위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가호위를 해요. 그리고 호가호위한 사람을 주변으로 줄서기를 해요. 정말로. 비판 의식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인데 자존감이 없을 정도로 줄서기하는 문화. 또 한 가지는 툭하면 연판장을 돌려요. 서명을 하는. 저는 이게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위해서 대표하고 또 소신 있게 활동해야 되는데 이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국민 앞에 처절히 반성하고 그런데 책임 있는 분들은 당연히 스스로가 물러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뭐 중진 몇 명 무슨 뭐 불출마 당연히 뭐 공천되면 하겠죠. 이거 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수습될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이제 비슷한 비판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당 창당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알려졌더라고요.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능성은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은 해산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정당 청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로 미루어 봤을 때 해산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시는 행보가 새로운 당이 나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준표 전 시장이 몇 명을 더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 신당 그렇죠. 창당이거든요. 그러나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택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홍준표 전 시장을 보고 따라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본인은 충분한 마음은 굴뚝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홍준표 전 한 가지만 대구시장의 저도 좀 행보도 부탁드리고 짧게 좀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파이팅이 있고 또 메시지가 분명해서 저는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윤석열 그 당시 후보와 경선할 때 민심은 홍준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의 그 당원들이나 혹은 당 의원들이 홍준표 쪽으로 붙어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붙어서 결국은 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열심히 충성도 하고 발언도 하고 했는데 쉴드도 치고 그런데 이번 또 경선에서 또 의원들이 안 도와주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차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좀 덕을 쌓으시고 조금 더 의원을 넓힐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언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시작부터 덥더니 장마는 이례적으로 일찍 끝나고 또 폭염과 열대야가 비상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이 기상 관측 이래 53년 중 역대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마가 끝난 7월도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올여름 더위가 지금 비상인 상황인데 지난 6월부터 덥더니 한 달 전체 기온이 가장 더웠던 지난해를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전국 평균 기온이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장 더웠던 지난해보다도 0.2도 높은 수준으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53년 6월 기온 중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6월 최고 더위가 나타난 원인으로 한반도 남동쪽에서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발달한 데다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다량 유입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일찍부터 기승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8일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시작됐고요. 19일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또 27일에는 남부지방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돼 29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곳곳에서 전국 역대 최고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6월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각각 2일과 0.8일로 모두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6월 역대급 더위는 그대로 7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강릉 지역에서 지난 2022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빨리 나타났고 1일과 2일 이틀간 지속됐습니다. 서울도 오늘까지 닷새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어서 밤낮 없는 더위가 비상입니다. 네, 그리고 장마가 역대급 수준으로 일찍 끝나면서 7월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마솥 더위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난 7월도 6월 못지않은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푹푹 찌는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축적되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다음 주 중반쯤에는 34도까지 지속했고 밤사이 최저 기온도 26도 선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의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가 지속하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부지방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장맛비가 다소 강하게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필리핀 부근의 먼 남해상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열대 저하부에 따라서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이라고 밝히고 당분간 한반도 날씨 변화에 예의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가 지난 2일 기준 총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일 하루에만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6명이 열사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 질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를 보면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등이 4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의 축산 농가에서도 돼지와 닭 등 1,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른 폭염이 장기화할 거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 발령 이후 일주일 넘게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열흘도 채 안 돼 판박이 같은 사고가 나자 부산시가 아이만 집에 남겨두는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발코니 밖으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13층 아파트 6층 세대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 옆집에서도 이야기 됐을 때는 폭발음이 엄청 셌다. 관리소장 봤을 때는 밖으로 불꽃이 팍 나왔다가 켜지고 난 뒤에 불꽃이 또 안으로 싹 들어가가.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는데 현장에서 구조된 8살 언니와 6살 동생 자매는 결국 숨졌습니다.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부모는 사고 30분쯤 전에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외출해 당시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3년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합동 감식 결과 가동 중이던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고 에어컨이 연결된 콘센트 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에어컨과 전선 잔해 등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집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었고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같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부산시는 부모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안전을 책임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돌봄 지원 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치도 시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들과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와 체포 저지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사적 사건 이첩을 문제 삼으며 또다시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내란 특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오후에 소환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네. 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 아예 이제 소집 통보도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왜 소집 통보 자체도 받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 그다음에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해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참사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 지금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이제 특검에서 이제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국무위원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동조하는 그런 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란죄의 또 공범이랄지 이제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상계엄 당시에 소집했던 국무회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해제 당시에 또 국무위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의 말이 오갔는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박정준 전 경호처장은 그 공수처에서 아마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그때 이제 경호처 처장이었거든요. 예. 가장 탑이었어요. 꼭대기. 그리고 그때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특검에서는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여인영 정 반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 이걸 누가 했느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종준 전 처장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삼청동 안가회동의 실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이제 출석한 후에 12시간 만에 이 김 전 수석이 귀가를 했습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계엄 선포할 때 법률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상의를 했느냐,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후에 이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하고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에는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때 왜 회의를 한 것이냐? 이건 계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랄지 계엄에 있어서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거 한 가지였고요. 예.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행위에
문건이 있어야 한다. 네. 근데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문이랄지 아니면 국무회의 심의 문건 이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조사를 하려고 소환을 한 거죠.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에 대한 이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아마 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 부속실장이었던 이제 강욱회에게 김지원 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문건으로 해야 하는데, 문서로 해야 하는데, 또 문서에는 당연히 국무위원들의 뭐 서명,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제 예.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부랴부랴 이제 사후 비상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한덕수 총리랄지, 그다음에 김의원 전 장관으로부터 거기에 다 서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그게 폐기는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폐기하자 해서 이제 폐기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게 했느냐 새로이 그것은 기존의 어떤 계엄 선포문이랄지 아니면 계엄 선포 과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짚어보고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결재 여부에 따라서 이 공용 서류 무효 손상 혐의 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던데요. 이 계엄 선포문의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후에 작성이 됐는데 네. 마치 12월 3일 날 작성이 된 것처럼 작성을 했다고 하면 예. 사실 이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문건에다가 손을 댔다고 한다면 이건 공용서류를 또 손상시킨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비합본 삭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랄지, 그다음에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거기에다가 또 이제 새로운 계엄 선포문 이런 거 작성하는데 이제 관여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문서에 관한 죄가 또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네. 사실 이런 걸 지시를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했다고 한다면 또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마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사후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과정 이 역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새로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갖고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이제 문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 국법 행위에는 예. 그 문건 작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 12월 7일 날 윤 전 대통령이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5일 날 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18일 날 김의원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수사를 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거 사실은 원래 문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성 싶으니까 아마 폐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폐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 과정도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보도된 게 맞다면 폐기를 했다면 이게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계엄 선포문 자체가 어떠한 자신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또는 제3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뭐 사실은 내란죄랄지 아니면 관련된 사건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일부러 이게 나중에 불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안가 회동 때도 모였던 인물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사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조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안과 회동이 이제 12월 3일 다음 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 해제는 12월 4일 날
1시 그 이후에 계엄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해제하고 나서 이제 당일날 거기에 모였어요. 예. 근데 당사자들은 원래 의례적인 연말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해제가 됐는데 이게 연말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관련된 핵심 장관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박성재 법무장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뭔가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뇌란죄랄지 그런 걸 수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아니면 계엄 해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문건이 작성되고 막 그랬거든요. 계엄 네. 선포문이랄지 국무회의 심의록 이런 것들이 작성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중에 문건이 또 작성되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내란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방조랄지 아니면 공모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자, 특검팀에서 이에 앞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김 전 차장의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일단 처음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갔을 때는 그때 이제 경호처 처장이 박종준 처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박종준 처장의 지시를 받았을 거고 경호처 차장은 2인자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경호처 내에서는 이제 수뇌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또 2차부터는 같이 이제 박종준 처장이 사실은 사임을 했잖아요. 그 이후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영이랄지 이진우, 그다음에 곽정은 전 사령관이랄지 이제 여러 비화폰이 있는데 그걸 삭제를 했는데 그게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네. 자진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근데 아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삭제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특검의 예상대로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삭제를 한 거라면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차장이 밝히면 자기의 형사 책임은 좀 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형량에 있어서는 또 정상 참작할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런데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장은 이전에 경호처에서랄지 그다음 비상계엄 이후에도 보면 굉장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강성적인 강성파로 경호처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 집행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리 충성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는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입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사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이제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검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특검 수사 절차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변호인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실랑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9시에 나오냐, 10시에 나오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환 일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건강에 허락하지 않고 또 재판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들어가냐, 지하로 들어가냐 이런 문제들. 더군다나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내란죄 사건에 지금 공판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특검법에 보면 이제 이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구를 하면 이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특검에서 이첩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인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인계. 이 차이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인계라는 것이 이제 사건을 사실 주는 것이 인계고 예. 이첩이라는 것은 이제 아니 그 명백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넘기는 것이 이첩이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을 요청하면 이첩에 응해야 한다.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검에서 이첩이 아니라 인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계를 한 것은 인계를 받아가지고 재판에 관여하고 이런 것은 무효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인계와 이첩의 어떤 경계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계라는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첩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 그러면 특검에서 다시 인계 요청하지 않고 이첩 요청하고 받으면 또 치유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신경전을 왜 벌이는지 저는 뭐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특검이 공판에 관여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검이 다 수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이유를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인계 이첩이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2차 소환 조사에서는 뭐 과연 지난번에 그 고발된 박청경 네. 그것도 조사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 그 경찰관을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투입을 할 것인지 여부. 그러면 또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조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특검도 고집 피울 거 없이 사실은 조사자를 바꿔서 네. 중요한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면 조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양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좀 약간 탄력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 수사에서 이제 못한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띄워서 어떻게 보면 도발을 유발했다. 이게 이제 외환 유치죄. 예. 이 부분에서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 이제 특검의 어떤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을 한번 불러서 모든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혐의별로 건건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불러서 조사하고 수시로 부른다. 계속 조사하겠다는 거죠. 계속 예.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방어권 측면하고 그다음에 계속 나가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피곤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른 특검과 달리 내란 특검은 그때 계속 조사를 하겠다. 네. 이제 그런 뭐 내부적인 방침인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이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어떤 부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삼부토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제 테마주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부토건이었고 삼부토건 자체가 주가가 1,0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랐어요. 1,000원대에서 5배가 어떻게 보면 폭등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삼부토건의 뭐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한테 특별한 관계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예.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종호 대표라고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뭐 계좌를 관리해줬고 뭐 주가 조작을 했다 이제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네. 이제 그 사람하고의 어떤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재건 사건 관련해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포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삼부토건도 참여를 했는데 삼부토건이 그 포럼에 참여할 정도의 자격 요건이 되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끼워져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거기에서 부당이득을 전 임직원들이 현 임직원들이 취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아마도 그냥 뭐 삼부토건을 그냥 의혹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뭐 내부 정보랄지 어떤 제보랄지 아니면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여부가 이제 수사의 핵심 쟁점일 텐데 김 여사 소환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내란 특검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뭐 물론 이제 삼부 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이 명확하게 김 여사가 관여됐던 것이 나왔다고 하면 네. 뭐 수시로 부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많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와 수도권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이 남은 맑은 날씨 속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도 구름이 볕을 가리긴 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29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밤에도 더위는 식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를 기해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북한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요. 양은 많지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4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도 일부 중북부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열대야와 무더위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열대야는 온열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두통과 피로감,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제폭포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